이제 그만 일하세요. 제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잠깐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남이 두고 간 것들을 정리하며 살았어요. 도서관 야간 반납함에 꽉 눌린 책들, 아파트 재활용장에 쌓인 박스들, 몸이 버텨주는 한 끝까지 하는 게 제 방식이었는데 그 남자는 그걸 꿰뚫어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말만 번듯한 게 아니라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타나고 무거운 자루를 말없이 대신 내려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64세 재혼을 했습니다. 늦어도 괜찮다고,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함께 산지 석 달쯤 됐을 때 병원 접수대 앞에서 펜을 쥔 채 멈춰버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칸 앞에서요. 쓰면 되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결혼에 제가 몰랐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게 저는 정말 쉬러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러 들어간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도서관 문이 닫히는 시간은 저한테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불이 절반쯤 꺼지고 바닥 왁스 냄새가 다시 올라오는 그 시간. 저는 그때부터 카트를 끌고 야간 반납함 앞으로 갔어요. 하루 종일 밀어넣고 간 책들이 함 안에 눌려 있거든요. 어떤 날은 반납함이 아니라 쓰레기통 취급을 받아서 책 사이에 영수증이며 껌 포장지가 끼어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씩 꺼내서 표지 상태 확인하고 바코드 긁고 카트에 종류별로 다시 세웠어요. 남이 밀어넣고 간 걸 정리하는 일.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퇴근해요. 마감 담당자가 열쇠를 맡겨두고 가면 저 혼자 불 절반 켠 채로 복도를 다녔습니다.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사람 없는 도서관이라는 게 낮엔 그렇게 평범한 곳이 밤엔 전혀 다른 공기를 가지거든요. 책 냄새도 낮이랑 달라요. 낮엔 그냥 종이 냄새인데 밤엔 뭔가 더 오래되고 묵직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저는 그 냄새에 나중엔 오히려 익숙해졌어요. 낯선 게 익숙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매일 오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제 냄새가 돼 있어요. 반납함 정리가 끝나면 서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누가 꽃다만 책, 거꾸로 꽂힌 책, 엉뚱한 자리에 끼워진 책. 저는 그걸 찾아서 원래 자리에 돌려놓는 게 제 일인 줄 알았어요. 정식 업무 범위는 반납함 정리까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추가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비뚤어진 게 보이면 손이 먼저 갔어요. 그게 제 습관이에요. 오래된 손가락이 시작된 건 한 3년쯤 됐을 겁니다. 처음엔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뻣뻣했는데 나중엔 책 한 권 집을 때도 마디가 걸렸어요. 병원을 갔더니 퇴행성이라고 했습니다. 딱히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무리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하라고 했는데 쉬어가면서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재활용장 박스는 아무도 대신 납작하게 눌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스 감고 장갑 끼고 마디가 걸릴 때마다 잠깐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그냥 했어요. 버티는 게 방식이 된 거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야간 반납함 옆에 쪼그려 앉아서 제일 아래쪽에 눌린 책을 꺼내려는데 마디가 탁 걸리면서 손이 한 번 멈췄어요. 눈물 날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잠깐 앉아있고 싶은 기분.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책 냄새 맡으면서 딱 잠깐만 쉬자.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디를 반대편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고 내 손인데 남의 손 만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폐관 이후엔 직원 외에 아무도 없어야 하는 시간인데 남자 발소리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서려다가 반납함 옆에 세워둔 카트 바퀴가 삐걱거리면서 몸이 반쯤만 올라온 채로 멈췄습니다. 그분은 입구 쪽에서 멈칫하더니 제가 들고 있던 책 한 권을 보고는 가까이 왔어요. 도와드릴까요? 말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바로 돌아서는 타입이 아니라 그렇다고 먼저 나서는 타입도 아닌 필요한 순간에만 딱 손을 보태는 사람 같은 인상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그 시간대에 반납하러 오다가 늦어진 거였습니다. 퇴근이 늦는 날이면 의뢰 그 시간대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이미 카트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말보다 손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카트를 같이 밀면서 반납함 쪽까지 가는 몇 걸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텐 좀 낯설었어요. 누가 제 카트를 잡아준 게 오래간만이었거든요. 처음엔 어색해서 아이고 괜찮아요 했는데 그분은 그냥 밀었습니다. 뭔가를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잘 보이려는 것도 아닌 그냥 들어주는 사람처럼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오래 못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며칠에 한 번씩 있었어요. 매일 온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폐관 시간이 가까워지면 어김없이 그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은 항상 반납할 책을 한두 권 들고 왔고 저는 그분이 바코드 기계 앞에 서는 걸 곁눈으로 보면서 카트를 정리했습니다. 굳이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서로 이름도 몰랐어요. 알 필요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분리수거장에서였습니다. 저는 도서관 일 외에 아파트 재활용 정리 보조도 했거든요. 비닐이랑 플라스틱이랑 종이를 따로 묶어서 수거함에 넣는 일인데 그날따라 박스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누가 제대로 안 접어서 던져놓은 냉장고 박스까지 있었거든요. 옆으로 세우고 누르고 끈으로 묶으려는데 박스가 자꾸 펴지면서 버텼습니다. 저는 무릎으로 박스를 누른 채 끈을 조이려다가 손가락이 또 탁 걸렸어요.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분리수거장 바닥에. 창피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 시간엔 어차피 아무도 없었고 저는 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손가락을 주무르다가 일어나서 마저 정리하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었고 차가운 바닥 냄새가 올라왔고 수거함 옆에 쌓인 박스가 바람에 조금 밀렸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어요. 특별히 힘든 날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몸이 이 일을 언제까지 버텨줄까? 그 생각이 불쑥 올라오는 날. 그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시린 게 아니라 마음이 좀 시린 날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김정태 씨였어요. 분리수거를 들고 내려온 참이었는지 손에 비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제가 바닥에 앉아 있는 걸 본 거죠. 저는 얼른 일어서려 했는데 그분이 먼저 박스 앞으로 왔어요. 무릎을 굽혀서 박스를 납작하게 눌러 묶었습니다. 힘을 주는 방식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능숙하게 소리 없이. 저는 일어서서 옆에 서 있었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잠깐 계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남은 박스를 다 처리하고 수거함에 넣고 손 털고 돌아서면서 그분이 말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정리하고 사실 겁니까?
물음도 아니고 핀잔도 아닌 딱 중간 어딘가의 말투였어요.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위로를 건네는 것도 아닌 그냥 사실처럼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하려는 순간 목이 잠길 것 같아서요. 그냥 손에 들고 있던 박스끈을 쥐고 천천히 숨을 고르고 먼 데를 봤습니다. 그분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저는 거기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 가로등 아래 손가락이 여전히 시렸고 바닥 냄새가 아직 났고 수거함이 꽉 차 있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상하게 아까보다 덜 추운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온도가 달라진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며칠이 지난 날 도서관에서였어요. 그날도 폐관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이었어요. 책 한 권 들고 늘 그랬듯이 반납함 앞에 섰어요. 저는 카트를 밀면서 지나쳤는데 그분이 제 손을 봤습니다. 그날은 파스를 안 감은 날이었거든요. 장갑도 아직 안 꼈고요. 마디가 부어서 손가락이 좀 굵어 보이는 날이었어요. 그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손으로 매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했습니다. 늘 하는 대답이었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이제 그런 일 올해는 못 하시겠네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저도 알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이 그걸 말해주는 건 달랐어요. 안 됐다는 말도 아니고 고생한다는 말도 아닌데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손가락에 파스를 새로 감으면서도 자려고 누웠는데도 그 말이 귀 어딘가에 걸려 있었어요. 이제 그런 일 올해는 못 하시겠네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그게 제 몸을 처음으로 걱정해준 말처럼 들렸던 거예요. 정확한 걱정이 아니라도 그냥 누군가가 제 손을 보고 뭔가를 느꼈다는 것. 그게 그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남자 이름이 김정태였습니다. 67이라고 했어요. 저보다 3살 위. 말이 많지 않고 앞에 나서지 않고 필요한 데서만 손을 보태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처음 커피를 사온 건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재활용장 정리를 마치고 아파트 처마 밑에 서 있었어요. 우산을 안 챙긴 날이었거든요. 하늘이 흐리긴 했는데 설마 했는데 딱 일 끝낼 때 맞춰서 쏟아졌습니다. 처마 밑에서 비 그치길 기다리는데 저 멀리 편의점 쪽에서 우산 하나가 오는 게 보였어요. 가까워지니까 김정태 씨였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비 맞겠다 싶어서요. 그게 다였어요. 설명도 없고 거창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내밀고 처마 밑에 나란히 서서 비를 봤어요. 저는 따뜻한 걸 손에 쥐고 빗소리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공기가 좀 다르다, 그런 기분이요.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억지로 채워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랄까요?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날 이후로 그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기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거죠. 도서관 앞에서 마주치면 짧게 안부를 물었고 재활용장에서 무거운 게 보이면 말없이 들어줬어요.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나이 들면서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말이 많은 사람이 꼭 마음이 넓은 건 아니라는 것. 조용히 옆에 있는 사람이 때로 더 깊다는 것. 어느 날은 제가 도서관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파트 재활용 자루를 들고 나오다가 계단참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날이었어요. 계단이 10개쯤 되는데 그날따라 그 10개가 유독 가팔라 보였거든요.
잠깐 기다렸다 내려가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났고 김정태 씨가 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리 주세요. 받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쥐고 있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했는데 이미 한 계단 앞서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 나쁜 이유로 생각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뭘 바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사람인 건지. 며칠 뒤에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밥 한 번 같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나이에 이런 상황이 낯설어서요. 60이 넘어서 누군가한테 밥 먹자는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이 나이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낯설고 조금 무겁고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결국 같이 갔습니다. 동네 국밥집이었어요. 비싼 데가 아니라 오래된 식당. 그분다운 선택이었어요. 밥 먹는 내내 말이 많지 않았는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국밥 먹으면서 간간히 날씨 얘기하고 동네 재개발 얘기하고 그러다 끝났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자려고 누웠을 때 오늘 하루가 좀 달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래간만에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것 자체가 혼자 먹는 밥이 이상한 게 아닌데 같이 먹는 밥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렇게 몇 번이 더 있었습니다. 국밥 한 번, 칼국수 한 번, 어느 날은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그분은 항상 제가 먼저 손을 뻗기 전에 계산을 끝냈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제 가방을 들어줬어요. 작은 것들이었는데 그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저는 그게 고맙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세상에 그냥 이러는 사람이 있긴 한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 경계를 억지로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밀지 않았어요. 제가 피하면 한 발 물러섰고 제가 짧게 대답하면 더 묻지 않았어요. 그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편하게 했습니다. 뭔가를 얻으려는 사람은 저렇게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놨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어느 날 저녁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하세요. 제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커피잔을 손에 쥔 채로 따뜻한 게 손바닥에 닿고 있었는데 그 온기가 그 말이랑 겹쳤습니다. 평생 제 손으로 벌었어요. 도서관 야간 반납함, 아파트 재활용장, 그전엔 또 다른 것들. 쉬어본 적이 없다기보다 쉬어도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스스로한테도 남한테서도. 그 말이 그래서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들어도 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결혼 얘기는 그 뒤로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그분이 먼저 꺼냈고 저는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기보다 찬성할 이유가 쌓여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급하지 않고 조용하고 필요할 때만 손을 보태고 제 몸을 먼저 봐줬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충분했어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64세 재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그분 집으로 들어갔어요. 크지 않은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하기엔 정리가 잘 돼 있었어요. 저는 짐을 풀면서 이 집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낯설었어요. 낯선 집, 낯선 냄새, 낯선 아침. 근데 무서운 낯설미 아니라 조심스러운 낯설미였어요. 처음 2달은 진짜로 편했습니다. 이상할 만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 내리는 소리가 먼저 났어요. 그분이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거든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날 준비를 했는데 처음엔 그것도 낯설었어요. 누가 먼저 일어나서 뭔가를 준비하는 소리. 저는 평생 제가 먼저였으니까요. 먼저 일어나고, 먼저 챙기고, 먼저 나가고. 그게 당연했는데 이 집에선 제가 두 번째여도 됐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그분이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제가 일어서려 하면 그냥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해서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부드럽게 막았어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쉬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식탁에 앉아서 커피를 기다리면서 그게 어색했어요. 손이 자꾸 어딘가를 찾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게 없는 상황. 그 어색함이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익숙해졌어요. 저녁엔 같이 동네를 걷기도 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산책이었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가끔 날씨 얘기, 지나가는 고양이 얘기, 동네 가게 바뀐 얘기, 소소한 것들. 저는 그 소소한 것들이 좋았어요. 거창하지 않아서 이 나이에 거창한 걸 바란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밤에 나란히 걷고 아무 말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것. 그게 평온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가족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분이 짧게 끊었습니다. 제가 자녀분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딸은 바빠요라고 했어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것처럼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사이가 서먹한가 보다 했습니다. 이혼하고 오래 혼자 산 분이니까 딸이랑 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근데 이상한 건 딸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분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풀린다는 거였어요. 표정이 바뀌는 게 크지 않았는데 오래 보다 보면 보였습니다. 뭔가를 감추는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 뭔가를 일부러 안 꺼내는 사람의 얼굴이랄까요? 그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도 넘겼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재혼석 달째 되던 주였어요. 그분이 저녁을 먹고 나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대학병원 예약 문자였어요. 날짜랑 시간이 찍혀 있었고 진료과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걸 보여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하루만 같이 가주면 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같이 가야죠. 그 정도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가 이상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남편이 아프니까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야 뭔가가 달랐습니다. 병원은 아침부터 사람이 많았습니다. 접수 번호표를 뽑고 긴 복도를 걸어서 해당 진료과 앞에 앉았어요. 저는 그분 옆에 앉아서 대기자 명단 화면을 봤습니다. 번호가 천천히 줄어들었어요. 옆에 앉은 사람들도 다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피곤하거나 긴장하거나 그냥 멍하거나. 병원 대기실은 어딜 가나 그런 공기가 있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람들 특유의 조용한 무거움. 그분은 진료실에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한 20분쯤 됐을 거예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그분이 나왔는데 뒤따라 나온 간호사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잠깐 들어오실게요. 저는 일어서면서 속으로 잠깐 멈췄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귀에 한 번 걸렸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남편이면 보호자가 맞죠. 근데 그 단어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는 처음부터 제가 보호자였어요. 진료실 안에서 의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 얘기, 앞으로 주의해야 할 것들, 약 조절 얘기. 저는 옆에 앉아서 들었는데 그분은 설명을 들으면서 저를 봤어요. 저한테 확인을 구하는 것처럼, 제가 다 들었냐는 것처럼. 의사도 설명하면서 그분보다 저를 더 자주 봤습니다. 보호자한테 설명하는구나 싶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지워지질 않았어요. 진료가 끝나고 나오니까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동의서였어요. 앞으로 있을 검사에 대한 동의서. 창구 직원이 말했어요. 보호자분이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서명 칸을 봤어요. 보호자 성명. 그 칸 앞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써야 하는 건 알았어요. 남편 보호자가 저 맞으니까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이상하죠? 별거 아닌 칸인데. 그냥 이름 석자 쓰면 되는 건데. 저는 그 칸을 한참 봤어요. 왜 망설이는지 그때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안 갔어요. 결국 썼습니다. 오경란. 세 글자. 쓰고 나서 펜을 돌려주는데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검사가 두 가지였어요.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저는 그 사이에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검사실 안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밖에서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다시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병원 복도는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소독약이랑 뭔가 차가운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약봉지였어요. 제 약이요. 저는 원래 식후에 먹어야 하는 약이 있거든요. 혈압 때문에 몇 년째 먹고 있는 거예요. 오전 검사가 길어지면서 점심을 제때 못 먹었고 약도 놓쳤습니다. 가방에서 꺼내서 손에 쥐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자판기가 저 멀리 보였는데 자리를 비우면 그분이 나왔을 때 제가 없으니까 그냥 약봉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나중에 먹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넣었는데 가방 안으로 들어가는 약봉지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약을 넣고 있는데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지? 그 생각이 불쑥 올라왔어요.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남편이 아프니까 같이 온 건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걸까? 저는 그걸 떨쳐내려고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오후 검사가 끝나고 회복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분은 회복실에 있었고 저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나오더니 저를 보고 왔어요. 박 간호사라고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회복실 쪽을 담당하는 분 같았어요. 그분이 서류를 들고 제 앞에 섰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퇴원 후 주의사항이랑 귀가 확인 서명 부탁드릴게요. 또 서류였어요. 이번엔 귀가 확인이랑 주의사항 수령 확인서였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서 서명을 했어요. 이번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까 한번 멈춰봤으니까 이번엔 그냥 썼어요. 오경란. 박 간호사가 서류를 받으면서 주의사항을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은 가급적 안정을 취하시고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응급실로, 내일 오전 약은 이렇게. 저는 다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듣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명을 왜 저한테 하는 걸까? 당사자한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분이 직접 들을 수 있는데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다 듣고 알겠습니다 했어요. 박 간호사가 돌아서다가 잠깐 멈추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따님께는 아직 연락 안 가셨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들었습니다. 따님, 저는 새어머니예요. 그 집 딸이 따로 있다는 걸 박 간호사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인즉 이 병원에 전에도 온 적이 있다는 얘기고 그때도 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보호자로 있었던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걸 순간적으로 다 연결했는데 입이 안 열렸어요. 저는 아내입니다. 딱 그 말만 했어요. 박 간호사가 실례했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분은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제 말 다 들었을 텐데.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서 벽을 봤습니다. 복도 끝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조용한 오후였는데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손가락 마디를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딸이 있었구나.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재혼남이니까 전 결혼해서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먼저 말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딸은 바빠요 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따님 연락을 묻는다는 건 그 딸이 이 병원 사정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없는 거고요. 그 사이 어딘가에 제가 들어와 있는 거였습니다. 회복실에서 그분이 나왔어요. 안색이 좀 나빠 보였는데 저를 보더니 그냥 수고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고마워요도 아니고 미안해요도 아닌 수고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뭔가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수고한 건 맞는데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자리가 이상했달까요? 직원한테 하는 말 같았거든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창밖을 봤고 저는 손에 들고 있는 서류 봉투를 봤어요. 퇴원 후 주의사항이랑 처방전이 들어 있었는데 그게 제 손에 있었습니다. 왜 제 손에 있는 거지? 당연히 당사자가 들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병원에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제 손에 들어와 있었어요. 언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게. 집에 도착해서 그분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잠깐 서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 전에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아침부터 못 먹은 약이요. 물 한 잔 떠서 먹었어요. 입안이 썼습니다. 약 때문인지 다른 뭔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썼어요. 그분은 방에 들어가서 쉬었고 저는 주방에 서서 처방전을 펼쳐봤습니다. 약 이름들이 있었어요. 언제 먹어야 하는지, 몇 알인지.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 약들을 내가 챙겨야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챙기기 싫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제 일이 됐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그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돼 있었습니다. 저는 처방전을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붙이고 나서 한 발 물러서서 봤어요. 제 손으로 붙인 건데 그게 낯설었습니다. 이 냉장고 앞에 이게 붙어 있는 게 저는 잠깐 그걸 보다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긴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어요. 손가락 마디가 아닌 다른 곳이 무거운 느낌. 어디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지만 아무튼 무거웠습니다. 보호자 칸에 이름을 쓴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경란. 세 글자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 순간에 펜이 멈췄을까? 저는 그 답을 아직 몰랐습니다. 근데 뭔가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그 칸 앞에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 박 간호사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따님께는 아직 연락 안 가셨나요? 딸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근데 그 딸은 오늘 여기 없었고 저는 있었습니다.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지.
저는 그걸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진 눈으로 이 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을 차리면서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따님이 계시죠?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간호사 말을 듣고 나서 집에 오는 내내 어떻게 꺼낼까 생각했는데 막상 입을 열고 나니까 그냥 그렇게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분은 밥그릇을 받으면서 잠깐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멈춤을. 그리고 나서 천천히 수저를 들면서 말했어요. 왕래가 거의 없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왕래가 거의 없다는 게 사이가 나쁜 건지, 바빠서 못 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그 말 하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다른 얘기를 했어요. 날씨가 어떻다. 내일 약은 아침 식후에 챙겨드리겠다. 그런 얘기들. 근데 속으로는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왕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완전히 없다고 안 했고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로부터 사흘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외래 진료를 다녀온다고 아침에 나갔어요. 저는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오후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인터폰 화면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 저는 잠깐 봤다가 인터폰을 받았어요. 누구세요? 김서윤인데요.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손이 멈췄습니다. 빨래를 들고 있던 손이요. 김서윤. 딸이었어요. 그분 딸. 문을 열었습니다. 직접 보니까 사진에서 상상한 것보다 많이 지쳐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41라고 나중에 들었는데 그보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눈밑이 어둡고 입술이 건조하고 서 있는 자세에 힘이 없었어요. 잘 차려입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지쳐 보이게 만들었달까요? 겉은 단정한데 속이 많이 다른 사람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들어오시라고 했고 서윤 씨는 현관에서 한 발만 들어왔어요. 거실까지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처럼 딱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외래 나가셨어요. 오후엔 돌아오실 것 같은데. 서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봤어요. 아래 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봤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확인하는 것처럼. 저도 마주 봤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냐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어요.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인데 할 말이 없는 게 당연한데 그 침묵 안에 뭔가 더 많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앉으시겠냐고 물었고 서윤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소파 끄트머리에 걸쳐 앉았습니다. 차를 내왔어요. 서윤 씨는 찻잔을 손에 쥐고 탁자를 받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먼저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은데 뭘 먼저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뭘 하러 온 건지, 저한테 할 말이 있는 건지,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는 건지. 서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병원에 같이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주에요. 서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예상한 것처럼요. 놀라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상한 게 맞아 떨어졌다는 것처럼 잠깐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새어머니 계시면 이번엔 좀 다르겠지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이번엔 그 말이 걸렸어요. 이번엔 좀 다르겠지. 이번이라는 말은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때는 달랐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번엔 다르길 바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 몰랐어요. 전에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윤 씨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면서 잠깐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았어요. 말할까 말까?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시거나 검사가 있을 때마다 꼭 누군가를 데려오셨어요.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물었습니다. 누군가라면요? 서윤 씨가 저를 봤어요. 대답하기 불편한 걸 알면서도 말해야겠다고 결정한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요. 새어머니 전에 두 분.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차갑다는 느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서윤 씨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면서 짧게 말했어요. 오래 있진 않겠습니다. 일어서면서 한 말이었어요. 저는 따라 일어서면서 그분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 미움이 없었어요. 저한테 뭔가를 경고하러 온 것 같지도 않았고 새어머니가 싫어서 온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래 지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같은 자리를 맴돌다가 빠져나온 사람 같은 피로가 얼굴에 있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제가 왔다 갔다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냥 거기 있었어요. 서윤 씨가 두고 간 찻잔이 아직 따뜻했어요. 탁자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서윤 씨가 앉았던 자리 맞은편에 두 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 전에 두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같이 병원에 갔겠죠. 보호자 칸에 이름을 썼겠죠. 회복실 앞에서 서류를 받았겠죠. 그리고 지금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거기까지 하고 나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손가락 마디를 천천히 눌렀어요. 아프지 않게 그냥 느끼는 것처럼요. 이 손이 지난주에 보호자 칸에 이름을 썼어요. 이 손이 처방전을 들고 왔어요. 이 손이 냉장고에 처방전을 붙였어요. 그게 다 자연스럽게 됐는데 그분이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서 왔어요라고 했고 저는 부엌에서 네 했어요. 뭔가를 물어볼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외투를 벗으면서 말했어요. 서윤이 왔다 갔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분은 외투를 개면서 저를 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잠깐 들렀다고. 저는 잠깐 그분을 봤습니다. 딸이 연락을 했구나. 그렇다면 서윤 씨는 왔다 간 걸 아버지한테 알렸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하든 안 하든 자유라고 했으면서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한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별말 안 했죠? 별말. 저는 그 표현이 걸렸어요. 별말이 뭘까요? 딸이 아버지에 대해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그분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말 안 했냐고 묻는 거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셨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밥을 먹고 약을 챙기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누운 채로 천장을 봤습니다. 서윤 씨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번엔 좀 다르겠지 했어요. 그 말이 처음엔 저한테 기대를 건 말처럼 들렸는데 자꾸 씹을수록 달랐습니다. 그건 기대가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이번엔 좀 다르겠지
라는 건 다를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다르길 바라지만 아마 똑같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 말이거든요. 저는 그 말이 가리키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분한테는 누군가 옆에 설 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병원에 갈 때, 서류에 서명할 때, 주의사항을 들을 때, 딸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고, 다른 누군가가 들어왔고, 또 나갔고, 또 들어온 게 저였습니다. 쉬게 해준다던 말, 비 오는 날 커피, 계단에서 자루를 들어주던 손. 그게 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심 뒤에 비어있는 자리 하나가 있었다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그분이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떴는데 처음과 달랐습니다. 똑같은 소리인데 달리 들렸어요. 부엌에 나갔더니 냉장고 문에 뭔가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처방전 옆에 손으로 쓴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식단표였어요. 아침엔 뭘 먹어야 하고 저녁엔 뭘 피해야 하는지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붙인 건지 제가 봐달라는 건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저한테 붙인 거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 앞에 서서 한참 있었어요. 손가락이 시리지도 않은데 손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약 시간표, 식단표, 병원 서류 전부 제 쪽으로 와 있었어요. 아무도 시킨 게 없는데 전부 자연스럽게 제자리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조용히.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내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 서윤 씨한테서 전화가 온 건 그 뒤로 닷새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오전이었어요. 그분은 동네 산책을 나간 참이었고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는데 저장 안 된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서윤 씨였어요. 목소리가 집에 왔을 때랑 비슷했습니다. 조용하고 건조하고 힘이 많이 빠진 목소리.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서윤 씨가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기다렸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서윤 씨는 길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설명을 늘어놓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만 짧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짧은 말들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저는 숨이 조금씩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도 그랬다고 했어요. 입원이 잡히거나 큰 검사가 있는 날이면 꼭 누군가를 데려왔다고요. 딸한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병원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서윤 씨는 처음엔 자기가 갔다고 했어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됐대요. 검사 때마다 입원 때마다 서류는 항상 자기 앞으로 왔고 설명은 항상 자기가 들었고 귀가 확인은 항상 자기가 사인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직장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팀장 달고 막 정신없을 때였어요. 서윤 씨가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흔들렸습니다.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절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제 생활이 있다고 매번 이러면 저도 힘들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잠깐 숨을 멈췄어요. 뭐라고 했을까?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냥 알았다고. 그리고 그 다음 입원 때부터 딴 분이 오셨어요. 딴 분.
저는 그 말을 듣고 부엌 벽을 봤습니다. 흰 벽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벽인데 괜히 거기를 봤어요. 서윤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사이에 두 분이 더 있었다고 했어요. 한 분은 오래 계셨고 한 분은 금방 나가셨다고. 서윤 씨는 그분들이 왜 나갔는지는 자세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얼버무렸다고요. 다만 공통점이 있었다고 했어요. 병원 다닐 때마다 항상 그분들이 보호자였어요. 서류도 설명도 귀가 확인도 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호자 칸, 이름 쓰던 손, 회복실 앞에서 받아든 서류, 냉장고에 붙은 식단표, 처방전, 약 시간표, 전부 한 줄로 이어졌어요. 그것들이 따로따로 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하나씩 자연스럽게 받아왔는데 그게 자연스러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 자리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저 전에도 또 전에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서 있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물기가 남은 손을 그냥 내려다봤습니다. 설거지가 반쯤 남아 있었는데 마저 할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부는지 나무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나무는 그냥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달력이요. 이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붙인 달력이었어요. 한 달치가 쭉 펼쳐져 있었는데 저는 천천히 날짜를 짚어봤습니다. 그러다 두 군데에서 손이 멈췄어요. X표가 2개 있었습니다. 제 검진 날짜였어요. 원래 첫 번째 날짜에 가려고 잡아뒀는데 그분 병원 일정이랑 겹쳐서 미뤘어요. 두 번째 날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 외래가 있던 날이었거든요. 저는 그날도 따라갔고 제 검진은 다음에 하자 했어요. 그 다음이 언제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채로 2번이었습니다. 2번 미뤘어요. 저는 그 X표 2개를 한참 봤습니다. 크게 쓴 것도 아니고 볼펜으로 가볍게 그은 표였어요. 지울 수도 있는 표. 근데 그게 이상하게 크게 보였습니다. 내 몸 챙기는 날짜를 2번이나 지웠다는 게 남의 약은 빠짐없이 챙기면서 내 약은 밥 먹다 잊어버린 날도 있었는데 내 검진은 2번이나 미뤘는데 그제야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누구한테 화가 났냐고 물으면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한테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어요. 속았다는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쪽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당연해진 걸까? 언제부터 내 것을 미루는 게 자연스러워진 걸까?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석 달을 천천히 다시 봤어요. 처음 만난 날 야간 반납함 앞에서 카트를 잡아주던 손, 비 오는 날 커피, 계단에서 재활용 자루를 들어주던 것, 쉬게 해준다던 말,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저는 그 따뜻함을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면 그 배려들이 전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가 보였습니다. 제 몸을 걱정해 준 게 아니라 제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는 몸,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손, 설명을 들어줄 귀, 약을 챙겨줄 사람.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저를 맞춰 넣은 거였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일부러 나쁜 의도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분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이걸 해주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쁜 의도 없이 당연하게 받아가는 사람들. 그게 어떤 면에선 더 어렵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으면 따질 수라도 있는데
당연하게 받는 사람은 뭘 잘못했냐고 물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분이 현관을 열고 들어온 건 그로부터 1시간쯤 뒤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분은 들어오면서 왔어요 했습니다. 저는 네 했어요. 짧게. 그분은 손을 씻고 나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저를 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그분을 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지금 당장 다 말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서윤 씨 전화 얘기, 2번 미룬 검진 얘기, 보호자 칸 얘기 다 꺼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 정리가 덜 됐어요. 정리가 안 된 채로 말을 꺼내면 말이 흩어지거든요. 저는 흩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요. 그렇게만 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달력을 봤어요. X표 2개.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안 적힌 다음 주, 그 다음 주. 저는 손가락으로 달력 위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여기에 내 이름을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분 병원 날짜 말고, 그분 약 시간 말고, 내 이름, 내 날짜, 내 검진. 그날 저는 오래 못 잤습니다. 누운 채로 천장을 보면서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오늘까지를 다시 돌려봤어요. 장면들이 순서대로 왔습니다. 식탁에 빈손으로 앉아있던 아침, 처음으로 보호자 칸에 이름을 쓰던 손, 회복실 앞에서 혼자 서류를 받던 것, 가방 안으로 들어가던 내 약봉지, 냉장고에 붙은 식단표, X표 2개, 그것들이 하나씩 지나가면서 저는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가 자연스러워지면 다음 게 들어왔고 그게 자연스러워지면 또 다음 게 들어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 자리인 것처럼. 근데 아니었어요. 그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자리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비어있던 자리였고 저는 거기 들어온 거였어요. 쉬게 해준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로 저를 쉬게 해주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자리만은 비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병원에 같이 갈 사람, 서류에 이름 써줄 사람. 그게 먼저였던 겁니다. 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살짝 시렸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 창문은 바람이 세면 조금 흔들렸는데 그날 밤은 꽤 흔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달력에 내 이름부터 적어야지. 그게 다였어요. 크게 마음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생각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내일 아침엔 내 이름부터.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분이 커피 내리는 소리가 나기 전이었어요. 그 소리가 들리기 전에 먼저 일어났다는 게 저한테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거지만요. 침대에 누운 채로 잠깐 천장을 봤어요. 어젯밤에 생각했던 것들이 아직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달력이 먼저 보였어요. X표 2개가 있는 달력. 저는 거기 서서 다음 주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날들. 그분 외래 날짜가 2군데 연필로 적혀 있었고 나머지는 비어 있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날짜 하나를 골랐어요. 오경란. 내과 검진. 썼습니다. 제 이름을, 제 날짜를, 그 칸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손이 좀 떨렸어요. 왜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쓰면 되는 건데.
내 이름 내가 쓰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그게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달력에 내 이름을 쓰는 게 그냥 검진 예약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적는 것 같은 느낌. 볼펜을 내려놓고 달력을 봤습니다. 그분 날짜 2개, 제 날짜 하나. 처음으로 제 이름이 이 달력에 있었어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처음으로요. 저는 그걸 보면서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분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분이 나왔고 저를 보고 일찍 일어났네요 했습니다. 저는 네 했어요. 그분은 커피를 2잔 내려서 하나를 가져다 줬어요. 늘 그랬듯이요. 저는 커피를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이번 주에 내과 검진 가려고요. 그분이 잠깐 저를 봤어요. 어디 안 좋아요? 아니요. 원래 가려던 거 2번 미뤄서요. 그분은 그러세요 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각자 창밖을 봤어요. 조용한 아침이었는데 그 조용함이 전과 달랐습니다. 전엔 편한 침묵이었는데 이제는 각자 다른 걸 생각하는 침묵이었어요. 검진 날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에 혼자 나갔어요. 그분한테 다녀오겠습니다 했고 그분은 잘 다녀와요 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면서 저는 잠깐 멈췄어요. 이 문을 닫고 나오는 게 오늘은 뭔가 다른 무게가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달랐어요. 병원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잠깐 서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섰을 때가 생각났거든요. 그분 서류를 들고 보호자 칸에 이름을 쓰던 그 접수대. 그때는 펜이 멈췄었는데 저는 오늘 접수 창구 앞에 서서 직원을 봤습니다. 접수하러 왔어요. 오경란이요. 제 이름을 댔어요. 당연한 건데 그게 이상하게 입에서 나올 때 힘이 있었습니다. 오경란. 제 이름.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번호표를 줬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손가락 마디를 봤습니다. 퉁퉁한 마디들. 파스 자국이 남아있는 손가락들. 이 손으로 책을 정리하고 박스를 묶고 카트를 밀었어요. 이 손으로 보호자 칸에 남의 이름 옆에 제 이름을 썼고 처방전을 냉장고에 붙였어요. 이 손이 꽤 많은 걸 해왔는데 정작 이 손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손가락 관절 진료도 미뤄뒀거든요. 내과 검진 가는 김에 정형외과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온 건 2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혈압 수치가 조금 올라 있었어요. 스트레스성일 수 있다고 했고 약 용량을 살짝 조정했습니다. 손가락은 더 진행되기 전에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다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몸에 대한 설명을 앉아서 제대로 들었어요. 듣는 내내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래야 하는 건데 왜 이게 낯선 느낌이 드는 걸까? 병원을 나오면서 잠깐 입구 앞에 섰습니다. 햇볕이 있었어요. 따뜻한 날이었는데 저는 거기 서서 햇볕을 잠깐 맞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서 이상하게 그게 좋았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아무 서류도 없고 아무 설명도 들어야 하지 않는 시간. 그냥 저 혼자 햇볕 아래 서 있는 시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거실에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보고 다녀왔어요? 했습니다. 저는 네 하고 가방을 내려놨어요. 외투를 벗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해야겠다. 지금이 맞는 것 같았어요.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았고 준비가 더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리는 됐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분 맞은편에. 그분이 텔레비전을 껐어요. 제 얼굴을 봤겠죠.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저는 말했어요. 할 말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말없이 같이 늙을 사람인 줄 알고 들어왔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흔들리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그분 눈을 보면서 근데 당신은 남편보다 보호자가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윤 씨한테 들었어요. 전화 왔었어요. 그분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를 부정하려다가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서윤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요. 저는 그 말을 되받았어요. 오해. 저는 그 단어를 가만히 씹어봤습니다. 오해라고 하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잘못 이해한 게 없었어요. 사실을 들었고, 사실을 연결했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보호자 칸의 이름을 쓸 때 손이 멈췄어요. 그게 왜인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 전에도 두 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들어온 거잖아요. 아내 자리가 아니라 보호자 자리에. 그분이 손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있었어요. 당연한 게 있고 당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설교하고 싶지 않았고 설득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전화 갈 거예요. 그분이 당황했어요.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쌌어요. 크게 싸지 않았어요. 큰 가방 하나였습니다. 뭘 넣었냐면 평소에 들던 가방, 약봉지, 속옷 몇 벌, 파스 한 통, 달력에서 뜯어낸 다음 달종이 한 장. 그게 다였어요. 나머지는 두고 나왔습니다.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그것뿐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그분이 나왔습니다. 어디 가려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죠. 저는 신발끈을 묶으면서 말했어요. 연락처 드릴게요. 병원 일정 있으면 알려주세요. 서윤 씨한테도 연락해 보시고요. 그분이 말했어요. 서윤이는 안 와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분 얼굴을 봤어요. 화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당황한 얼굴도 아니었고요.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그게 저를 잃은 건지 보호자를 잃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깐 숨을 골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가방 끈을 고쳐주었어요. 단기 임대 방을 얻은 건 그 전에 알아봐둔 거였어요. 결정하고 나서 미리 알아봤습니다. 크지 않아도 되고 좋지 않아도 됐어요. 혼자 있을 수 있으면 됐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창문이 하나 있었고 책상이 하나 있었고 좁은 주방이 있었어요. 저는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낯선 냄새였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약봉지를 꺼내서 제때 먹었습니다. 이번엔 물도 있었고 잊지도 않았어요. 약을 삼키면서 잠깐 그 느낌을 생각했습니다. 내 약을 4시간에 먹는 것. 별거 아닌데 석 달 만에 제대로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달력 종이를 폈어요. 뜯어온 다음 달 종이요. 저는 날짜들을 봤어요.
아무것도 안 적힌 날들. 저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손가락 진료, 오경란. 혈압 추적 검진, 오경란. 그리고 칸 하나를 더 찾아서 썼어요. 그냥 쉬는 날, 오경란. 볼펜을 내려놓고 달력을 봤습니다. 제 이름만 있었어요. 이 달력에는요, 남의 약 시간도 없고, 남의 외래 날짜도 없고, 저 혼자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 마디를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아팠어요. 여전히. 그게 금방 나을 리 없다는 거 알았어요. 오래 굳어온 마디가 하루아침에 풀리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아픔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아픈데 이건 내가 느끼는 내 아픔이었어요. 남의 것을 들다 생긴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쌓인 아픔. 그게 달랐습니다. 평생 남이 두고 간 것들을 정리하며 살았어요. 도서관 반납함에 눌린 책들, 재활용장에 쌓인 박스들, 그리고 누군가의 비어있던 보호자 자리까지. 저는 늘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나쁜 삶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제는 제 것부터 정리하려고요. 작은 책상 위에 오경란이라는 이름 아래 예약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시간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천천히 커피를 마셨어요. 이 집에는 아무도 커피를 내려주지 않았지만 제가 내렸으니까 됐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흔들렸을 나무였는데 오늘은 제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앉아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게 쉬는 거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쉬게 해준다는 말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는데 정작 쉬는 게 뭔지는 이 작은 방에 혼자 앉아서야 알았어요. 저는 달력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냥 쉬는 날, 오경란. 그 칸이 제일 좋았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